강원도의 험준한 산맥을 휘감는 도로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내장처럼 어둡고 습했다. 쏟아지는 폭우는 최고급 세단의 방음 유리조차 뚫을 기세로 맹렬하게 두드려댔고 강민호는 신경질적으로 핸들을 내리쳤다. 테크원이라는 유망한 기업을 이끄는 그가 고작 이런 산골짜기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엔진은 이미 기괴한 소음을 내며 멈춰선 지 오래였고 휴대폰의 신호 막대는 야속하게도 먹통임을 알리는 표시만을 띄우고 있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려 찾았던 드라이브가 오히려 그의 인내심을 밑바닥까지 긁어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지만 진흙탕이 된 바닥은 순식간에 그의 이탈리아제 고급 구두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빗줄기는 시야를 가릴 정도로 거세졌고 민호는 본능적으로 숲 너머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숲길을 헤치고 나아가자 낡고 허름한 목조 주택 하나가 비바람 속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지붕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보였고 마당에는 정체 모를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전형적인 빈민가의 풍경을 자아냈다. 민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는데 어디선가 풍겨오는 흙냄새와 퇴비 냄새가 그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일이었으나 지금 당장은 비를 피하고 전화를 빌려야 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거칠게 나무 문을 두드렸다. 오래된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리자 낡은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윤세아는 방금 바티를 마친 듯 얼굴과 손에 검은 흙이 묻어 있었고 헐렁한 티셔츠는 땀과 비에 젖어 볼품없이 늘어져 있었다. 민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렸는데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여자가 이 산골짜기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한 채 흙이나 파며 살아가는 무지한 시골 여자라고 단정 지었다. 세아는 낯선 남자의 무례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으나 민호는 그것을 멍청함으로 해석하며 안으로 들어서기 위해 어깨를 밀치듯 움직였다. 집안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어두웠으며 가구들은 칠이 벗겨진 채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민호는 먼지가 쌓인 의자에 앉는 것조차 거부하며 서 있는 채로 자신의 비서를 부르기 위해 유선 전화를 찾았다. 세아는 아무런 말 없이 구석에 놓인 낡은 전화기를 가리켰고 민호는 수화기를 들고 다급하게 서울 본사로 연락을 취했다. 통화하는 내내 그는 회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며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이 초라한 곳에서 1분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의지를 격렬하게 표출했다. 세아는 그가 통화하는 동안 묵묵히 수건 한 장을 건넸지만 민호는 그 수건이 더럽다고 생각했는지 손끝으로 밀쳐내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구조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넘어 비쳤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갑을 꺼내 들었는데 그의 태도는 마치 자선 사업을 베푸는 왕처럼 거만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5만원권 지폐 뭉치를 대충 꺼내어 먼지 쌓인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이 돈이면 당신이 밭을 갈아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는 모욕적인 언사가 그의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었다. 그는 여자의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젖은 재킷을 털며 문 쪽으로 향했다. 그에게 이 여자는 스쳐 지나가는 하찮은 배경일 뿐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다. 민호가 떠난 뒤 고요해진 오두막에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세아는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지폐 뭉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흙이 묻은 그녀의 손가락이 지폐를 집어들었을 때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하고도 기묘한 미소가 번졌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KH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냉혹한 승부사로 불리는 그녀를 고작 푼돈이 필요한 시골 아가씨로 취급한 남자는 강민호가 처음이었다. 세아는 천천히 흙 묻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벽에 걸려있던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다. 내일 아침 테크원 인수 합병을 위한 회의실에서 마주하게 될 그의 표정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가파른 산길을 내려와 서울의 화려한 도심으로 돌아온 강민호의 심정은 마치 지옥 불구덩이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다시금 살얼음판 위에 선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테크원 본사 사옥의 꼭대기층 집무실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민호에게는 자신을 조여오는 빚쟁이들의 눈동자처럼 느껴져 섬뜩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독촉장과 계약 해지 통보서들을 신경질적으로 밀어버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어제 강원도 산골에서 겪었던 기분 나쁜 조난 사고와 그곳에서 만난 촌스러운 여자의 잔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 당장 그에게 닥친 현실은 그따위 사소한 불쾌감조차 사치로 느껴질 만큼 절박하고 참혹했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그를 믿고 따르던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그에게 차가운 등을 돌리고 있었다. 금융권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거세지고 있었는데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은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전화 한 통으로 몸이 건조하게 전해왔다. 민호는 수화기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자신이 피땀 흘려 일궈온 테크원이라는 거대한 탑이 고작 자금 흐름의 일시적인 막힘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경쟁업체들은 이때다 싶어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 테크원의 핵심 기술 인력을 빼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회사 내부에서도 불안감에 동요하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민호는 자신의 완벽했던 왕국이 균열을 일으키며 붕괴 직전에 신음을 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유일한 탈출구이자 마지막 희망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인 KH그룹과의 인수합병 협상뿐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KH그룹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알짜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거나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시켜 덩치를 키우는 무자비한 포식자로 악명이 높았다. 민호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악마와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자금력이 절실히 필요했다. 소문에 따르면 이번 인수합병건을 담당하게 될 KH그룹의 대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뼈까지 발라먹는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민호는 마른 세수를 하며 흐트러진 정신을 다잡으려 애썼고 반드시 이번 협상을 성공시켜 보란 듯이 제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협상 당일이 다가올수록 회사 내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민호는 밤을 새워가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하고 또 검토했다. 그는 직원들이 준비해온 자료의 사소한 오타 하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그가 느끼는 불안감의 반증이기도 했다. 기술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기술도 한낱 상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민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하려 노력했다. 그는 어제 강원도 오두막에서 보았던 흑투성이 여자가 자신을 향해 짓던 무표정한 얼굴이 왜 자꾸 떠오르는지 알 수 없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기억을 떨쳐내려 했다. 지금은 오로지 KH그룹과의 담판에만 집중해야 할 때였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와
KH그룹 측 실사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민호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맞춰 입은 슈트의 매무새를 다듬으며 짐짓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으나 재킷 안쪽의 셔츠는 이미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민호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고 상대방이 어떤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더라도 완벽하게 방어하고 오히려 역공을 가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테크원의 최고 경영자이자 천재적인 개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다. 복도 끝에 위치한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듯 크게 울렸다. 회의실 문이 열리기 직전 민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회색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마치 그의 불투명한 미래를 암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찝찝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쳐들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이미 도착해 있는 KH그룹의 실무진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대표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민호는 상대방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일부러 늦게 나타나는 구태의연한 수법을 쓴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는 상석 맞은편에 앉아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초조함을 달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명패들을 훑어보며 상대방의 면면을 파악하려 애썼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정적 속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10여 분이 지났을까 복도 쪽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처형장에 들어서는 집행관의 발소리처럼 날카롭고도 위압적으로 들려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의 시선을 출입문 쪽으로 집중시켰다. KH그룹의 직원들이 일제히 긴장한 표정으로 문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민호 역시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응시했다.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그 냉혹한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문이 열리고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비서들의 호의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섰을 때 민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과 명품으로 치장한 외양은 낯설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분명 어제 그가 모욕을 주고 돈을 던져주었던 산골의 그 여자였다. 그녀는 민호를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상석으로 걸어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민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책상을 짚어 버텼다. 그녀가 서류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들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호를 쏘아보았을 때 민호는 자신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제 흙탕물 속에서 뒹굴던 촌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검을 윤세아 대표로서의 압도적인 아우라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민호는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오만함에 대한 처절한 심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회의실 안을 감도는 공기는 마치 액체 질소를 쏟아부은 듯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강민호는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상석에 앉은 윤세아는 우아한 동작으로 다리를 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는데 그 모습에서 어제 비를 맞으며 밭을 갈던 시골 여자의 흔적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민호의 흔들리는 동공을 정확히 꿰뚫었지만 그 눈빛에는 그 어떠한 감정의 동요나 아는 체 하는 기색도 담겨있지 않았다. 민호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마른 침을 삼켰으나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자신의 회사를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자 자신이 가장 비참한 꼴로 모욕을 주었던 여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윤세아는 민호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을 열었고 그 소리가 정적을 깨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붉은 립스틱이 칠해진 입술을 떼며 강민호 대표님이라는 호칭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하여 오히려 민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제 산속 오두막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로 서두를 열었다. 민호는 그녀가 차라리 화를 내거나 비아냥거리기를 바랐지만 철저하게 공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더욱 거대한 벽을 느꼈다. 그녀에게 강민호라는 인간은 개인적인 복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그저 처리해야 할 부실 기업의 오너일 뿐이라는 무언의 메시지 같았다.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자 윤세아는 테크원의 재무 상태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뼈아픈 지적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호가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매출 전망치의 허상을 정확하게 짚어냈고 숨겨진 부채와 우발 채무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까발렸다.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방어를 시도하려 했으나 그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치와 논리 앞에서는 입을 뗄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마치 테크원의 내부 사정을 민호 자신보다 더 훤히 꿰뚫고 있는 듯 했으며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민호의 허술한 경영 전략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했다. 회의실에 배석한 KH그룹의 임원들은 대표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숨죽이며 민호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물이 넘쳐 테이블 위로 흐를 정도로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닫고 황급히 내려놓았다. 그는 기술력 하나만큼은 업계 최고라고 자부하며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 했으나 윤세아는 코웃음을 치며 그 기술이 시장에서 상용화되기까지 걸릴 시간과 비용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였다. 그녀는 기술을 가진 회사는 많지만 그것을 돈으로 바꿀 능력이 없는 경영자는 무능한 것이라고 일갈하며 민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민호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오만하게 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다. 어제 그녀의 집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윤세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호를 빤히 바라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가는 것이 비단 이 회사뿐만이 아닌 것 같다는 그녀의 말은 명백히 민호의 인격을 겨냥한 것이었다. 민호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민호가 거칠애와 명품에 집착하며 내면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제의 만남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심리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이 발가벗겨진 채 심판대 위에 올려진 죄인처럼 느껴졌으며 그녀의 시선 앞에서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는 공포를 맛보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인수합병 제안서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보냈는데 그 조건은 민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굴욕적인 내용이었다. 테크원의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민호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부도 처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지 않기 위해서는 그녀가 던져주는 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만 하는 처지였다. 윤세아는 만년필을 톡톡 두드리며 민호에게 선택을 종용했고 그 소리는 마치 민호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민호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서두르는 기색조차 없었다. 민호는 제안서를 집어든 채 망설였지만 회의실 밖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펜을 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의 마지막 장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다. 서명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민호의 눈가에는 굴욕감과 회한이 뒤섞인 물기가 어렸다. 윤세아는 그가 서명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으나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오만한 남자를 무릎 꿇린 승리자의 여유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서류를 회수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호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윤세아라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함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인수합병을 위한 세부 조율이 진행될수록 윤세아의 공격은 더욱 집요하고 정교해졌으며 그녀는 강민호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넘어 영혼까지 해부하려는 듯 굴었다. 그녀는 테크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임원진의 복리후생 비용을 화면에 띄우며 차가운 비소를 머금었는데 그것은 마치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손길처럼 냉정했다. 민호가 회사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했던 최고급 법인 차량들과 회원권들이 그녀의 입을 통해 낭비와 허영의 산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세아는 거치장에 쏟아부은 돈이 기술 개발비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민호가 그토록 경멸했던 것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가 바로 당신 자신임을 뼈아프게 상기시켰다. 민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붉어진 얼굴로 입술만 달싹였는데 그녀의 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어 더욱 고통스러웠다. 윤세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몽블랑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민호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민호가 자신의 오두막에 던져두고 갔던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묘하게도 지금 상황을 그때와 겹쳐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란 무엇이냐고 묻는 그녀의 질문은 단순히 기업 가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민호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관을 묻는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려왔다. 민호는 그제야 그녀가 지금 자신에게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유치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력과 논리로 상대를 압도하여 스스로의 모자람을 인정하게 만드는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의 복수였다. 그녀는 민호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그 잣대를 그대로 가져와 테크원이라는 기업의 부실한 내면을 심판하고 있었던 것이다. 협상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윤세아는 가장 민감한 사안인 인력 구조조정 계획안을 꺼내들었고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가 제시한 안은 테크원 직원의 절반 이상을 정리해고하는 가혹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민호에게 있어 받아들이기 힘든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이었다. 민호는 회사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 수는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며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는다는 냉혹한 경영 논리를 들이대며 민호의 감상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지금 당신이 지키려는 것이 직원들의 생존권인지 아니면 착한 사장으로 남고 싶은 당신의 위선적인 자존심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호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고 말문이 막혀버렸다. 사실 그는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워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세아는 침묵하는 민호를 향해 결정타를 날리듯 어제 산길에서 민호가 흙투성이인 자신을 보며 지었던 그 경멸 어린 표정을 그대로 흉내내며 비웃었다. 가치 없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정작 본인은 가치 없는 인력들을 끌어안고 자멸하려 한다며 비꼬는 그녀의 말은 민호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다. 민호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동시에 이 여자가 자신을 바닥 끝까지 끌어내려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껍데기를 깨고 나와 진짜 책임을 지는 리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윤세아에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그것은 비굴한 애원이나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호소였다. 민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능함으로 인해 회사가 이 지경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지분과 경영권 그리고 연봉까지 모든 것을 포기할 테니 직원들의 고용 승계만은 보장해 달라고 머리를 조아렸다. 어제 산골에서 보여주었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타인의 생계를 책임지려는 가장의 무거운 어깨만이 남아 있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놀라운 반전을 지켜보았고 민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일부 임원들은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윤세아는 고개를 숙인 민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미세한 감정의 파동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강민호라는 원석이 자신의 오물을 닦아내고 진짜 보석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만년필 뚜껑을 닫으며 구조조정안을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말로 한 발 물러섰고 이는 민호에게 있어 천금 같은 기회이자 그녀가 베푸는 최대한의 자비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서 조항을 달아 앞으로 1년 동안 테크원이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때는 민호의 손으로 직접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잔인한 조건을 덧붙였다. 그것은 기회인 동시에 민호에게 씌워진 무거운 멍해였으나 민호는 그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민호의 마음속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윤세아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오늘 겪은 수모와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제 자신이 흙탕물을 튀기며 지나쳤던 그 여자가 오늘 자신에게 흙탕물 속에 빠진 자신을 건져 올려준 구원자이자 가장 무서운 스승이 되어 돌아온 현실은 아이러니하면서도 운명적이었다. 민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뒷모습에서는 패배자의 비굴함보다는 새로운 전장에 나가는 전사의 비장함이 엿보였다. 인수합병 양의 각서의 잉크가 채마르기도 전에 테크원에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이 열림과 동시에 정체불명의 찌라시가 여의도 증권가를 강타했는데 그것은 테크원의 핵심 보안 기술이 이미 해외 경쟁업체로 유출되었다는 치명적인 내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내부 서버가 동시다발적인 디도스 공격을 받아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며 콜센터 업무는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강민호는 상황실 모니터에 붉게 전멸하는 경고등을 바라보며 사색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누군가 테크원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 작정하고 덤벼든 조직적인 공격임이 분명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윤세아 앞에서 맹세했던 재기의 의지가 무색하게 다시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민호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사이 상황실에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윤세아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바람처럼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마치 전장에 나서는 장수와도 같은 위압감을 뿜어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민호를 향해 다가와 지금 넋을 놓고 있을 때냐고 쏘아붙이며 당장 기술팀을 소집해 방어벽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지만 그 단호함이 오히려 혼란에 빠져 있던 직원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세아는 자신이 이 회사를 인수한 이상 이곳은 자신의 영토이며 내 허락 없이는 먼지 한 톨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녀의 일갈에 정신을 차리고 재킷을 벗어던진 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자신의 자리인 메인 서버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한때 천재 개발자로 불렸던 자신의 본능을 깨우며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쫓는 맹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민호가 복잡한 코드를 짜내어 해커들의 침입 경로를 역추적하고 차단하는 동안 윤세아는 전화기를 붙들고 언론사와 투자자들을 상대로 치열한 방어전을 펼쳤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악의적인 루머의 진원지를 찾아내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동요하는 주주들을 강력한 카리스마로 진정시켰다. 상황실하는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와 윤세아의 날카로운 지시 사항만이 교차하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호와 세아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기묘한 호흡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민호가 기술적인 문제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세아는 놀라운 직관력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조언을 던져주었고 민호는 그 조언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다. 민호는 세아가 단순히 돈만 굴리는 경영자인 줄 알았으나 그녀가 가진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논리적인 사고방식은 전문가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반대로 세아 역시 땀을 뻘뻘 흘리며 모니터와 씨름하는 민호를 보며 그가 단순히 허세만 부리는 껍데기가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가 보여주는 집중력과 코드 속에 담긴 천재성은 왜 그가 젊은 나이에 이 회사를 일구어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편견과 오해를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회사를 살려내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등을 맞대고 싸우는 전우가 되어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어갈 무렵 민호의 손가락 끝에서 결정적인 엔터키 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고 붉게 물들었던 모니터 화면이 정상 신호를 알리는 녹색으로 바뀌었다. 해커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역으로 그들의 IP를 추적하여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넘기는데 성공한 것이다. 상황실 안의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민호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고개를 돌려 세아를 바라보았는데 그녀 역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는 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는데 그것은 그 어떤 칭찬보다도 민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무언의 인정이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자판기 커피를 손에 쥐고 나란히 섰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민호는 종이컵의 온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다. 세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자신이 산 물건에 흠집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이라며 짐짓 차가운 척 대꾸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날 성가시가 빠져 있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당신이 가진 기술력은 진짜였지만 그것을 지킬 힘이 없었던 것이 죄라고 말하며 이제는 그 힘을 자신이 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상하 관계를 넘어선 파트너로서의 제안이자 민호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민호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어제 산골 오두막에서 보았던 촌스러운 여자가 어떻게 이토록 거대하고 강인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지만 이제는 그것이 수치심보다는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세아는 빈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 각오 단단히 하라고 말하고는 먼저 몸을 돌려 계단 쪽으로 향했다. 민호는 멀어지는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윤세아라는 든든한 방패이자 날카로운 창을 얻은 셈이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민호의 발걸음에는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새로운 희망이 힘차게 실려 있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빌딩 숲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테크원의 사옥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밤사이 있었던 치열한 전투의 흔적은 말끔히 지워졌고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표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민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윤세아의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KH그룹 대표이사 윤세아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만 민호의 눈에는 그 글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구원자라는 단어로 보였다. 그는 명함을 소중하게 지갑 속에 넣으며 컴퓨터를 켰다. 이제 그는 윤세아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 보일 차례였다.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동행은 이제 막 궤도에 올랐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없었다. KH그룹 본사의 대강당은 수많은 취재진과 경제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강민호는 단상 위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담담하게 응시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온함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회사를 넘기는 이 자리가 치욕스러운 패배의 현장으로 느껴졌겠지만 지금은 테크원이 더 큰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항식처럼 여겨졌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윤세아를 잠시 곁눈질로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하얀색 정장을 입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며 그룹의 총수다운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민호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넘어서고 배우고 싶은 거대한 목표이자 등대처럼 느껴졌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서가 다가오자 장내는 순간적으로 고요해졌고 펜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민호는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자신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는데 글자 하나하나에 지난날에 오만했던 자신을 지워내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결의를 담았다. 윤세아 역시 우아한 손놀림으로 서명을 마친 뒤 서류를 민호 쪽으로 밀어주었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악수를 나누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면서도 단단했고 그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지는 무언의 신뢰가 민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것은 갑과 을의 계약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 건너온 전우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의 표현이었다. 공식적인 행사가 모두 끝나고 귀빈들이 샴페인을 들며 축하 인사를 건네는 리셉션장이 열렸지만 민호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윤세아의 집무실로 향했다.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그녀에게 꼭 해야만 할 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것을 매듭짓지 않고서는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넓은 집무실의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던 세아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몸을 돌렸는데 그녀의 표정은 공식 석상에서의 냉철함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민호는 문을 닫고 그녀 앞으로 다가가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예의가 아니라 인간 강민호가 인간 윤세아에게 바치는 가장 솔직하고 처절한 참회의 인사였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번 강원도 산골에서의 무례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꺼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가치를 판단했던 어리석은 인간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며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평생 그 좁은 우물 안에서 썩어가며 자신의 무지함을 몰랐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가식도 섞여 있지 않았고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다.
윤세아는 아무 말 없이 민호의 고백을 끝까지 경청했는데 그녀는 그가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던 부채감을 털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고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민호가 비 오는 날 그녀의 오두막 탁자 위에 던져두고 갔던 바로 그 돈 봉투였다. 세아는 그 봉투를 민호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준 모욕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투자하는 새로운 시작의 종잣돈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이 돈의 무게를 평생 기억하며 다시는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그 사람의 땀과 눈물을 먼저 볼 줄 아는 리더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민호는 손에 들린 낡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수백억 원의 인수대금보다 훨씬 더 값지고 무거운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그는 봉투를 가슴품 안 깊숙이 넣으며 대표님의 뜻을 뼈에 새기고 테크원을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키워내겠다고 맹세했다. 세아는 비로소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민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테크원은 KH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강민호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결합하여 업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다. 민호는 더 이상 명품 정장에 집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형 리더로 변모해 있었다. 그는 가끔 야근을 하다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볼 때면 강원도의 그 허름한 오두막과 진흙투성이었던 윤세아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그날의 비는 그에게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썩은 껍질을 씻겨내려준 축복의 비였음을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사무실 한켠 액자에는 그 낡은 돈 봉투가 걸려 있었고 민호는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초심을 다잡았다. 어느 늦은 밤 윤세아가 예고도 없이 테크원의 개발실을 방문했을 때 민호는 헝클어진 머리에 소매를 걷어붙인 채 모니터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내지 않고 문가에 기대어 일에 몰두한 민호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는데 그 등은 예전보다 훨씬 넓고 단단해 보였다. 민호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자 세아는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어 보이며 잠시 쉬었다 하자고 눈짓을 보냈다. 두 사람은 옥상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마셨고 별다른 대화가 없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평온함을 느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것은 마치 하나로 합쳐진 듯 다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세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득 그때 산속에서 민호가 길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마도 자신은 영원히 길을 잃은 줄도 모른 채 파멸을 향해 달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하며 쓸쓸하게 웃었다. 그는 세아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당신이 나의 나침반이 되어 주어서 다행이라고 말했고 세아는 그런 민호를 보며 당신은 원래 빛나는 보석이었지만 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을 뿐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미묘한 기류가 흘렀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이 신뢰와 존경의 감정을 천천히 키워나가기로 했다.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심의 불빛 속에서 테크원과 KH그룹의 로고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은 밤을 지새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강민호는 커피를 다 마신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다시 일하러 가보겠다고 일어섰고 윤세아는 그런 그를 배웅하며 묵묵히 뒤를 지켰다. 가난한 시골 여자라 무시했던 그날의 실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반전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들은 이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다. 오만과 편견이 무너진 자리에 피어난 진정한 신뢰와 사랑의 가능성을 품은 채 그들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그들의 관계는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었다.